30여 년 전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살리실 줄은.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밥을 안 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보잘것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사진을 보지 않으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많이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귀가 아프도록 전해 들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5살이 되던 시절에 큰 병에 걸려서 몇 개월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전 어머니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본 채 어머니를 잃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간 것조차 희미합니다. 사실 너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지라 남들처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냐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주 가끔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동생을 소중히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어렴풋하게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일을 상상해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튼 일찍이 엄마를 여인 관계로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잘 사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랑 남동생이 배 안 굶고 먹고 살아갈 정도는 되었습니다. 요즘에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지만 당시 저희 아버지처럼 시골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보통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게 전부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공부를 하고 스스로를 발전하는데 무척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있으면서도 절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제법 큰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수시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실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직 어린 저와 남동생 때문에 한동안은 아버지도 섣불리 출장을 나가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능력과 실력이 인정받는 덕분에 홀아버지 밑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동생은 크게 힘들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거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이 아빠한테 말해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는 옛날 분들 같지 않게 자식들에게 참 다정하셨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 어렸던 저희를 신경 써주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신 덕분에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는 있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만 보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동생도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공부에는 큰 재능이 없어 성적이 잘 나오진 못했지만 남동생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했고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은지 조금만 노력을 해도 훨씬 괜찮은 성적을 받아왔죠. 셋뿐이 없는 가족끼리 서로를 보듬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작은 행복에도 크게 웃을 줄 아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어릴 적 돌아가셨듯 비극은 갑작스럽게 저희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저희가 점점 커가면서부터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해외 출장을 종종 나가시고는 했습니다. 보통 한 번 나가면 적어도 3일에서 4일, 늦으면은 아주 가까이 집에 오시지 않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저나 남동생은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가끔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 아버지는 저와 남동생을 웃으며 안아주며 아빠, 금방 올게 하고는 훌쩍 비행기를 타고 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안 그래도 형제가 많은 편이 아니기에 아버지가 없는 집은 제법 쓸쓸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생이 있었기에 하루하루 아빠는 언제 올까라고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0살, 남동생이 1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는 해외 출장에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흘이면은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아빠가 거기서 맛있는 거 사올게. 근래 들어서 일주일 이상의 장기 출장만 나갔던 아버지였기에 간만에 반 이상 줄어든 해외 출장 기간은 저희에게 무척이나 기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분명히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집으로 오지를 않았죠. 가끔 하루 이틀 늘어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5일, 6일, 일주일은 넘어가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김종철 씨 자녀분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간 나라에서 괴한에게 강도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졸지에 아버지를 잃게 된 저는 3살 어린 동생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에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믿을 것이라곤 제 동생 단 한 명이었습니다. 누나, 우리는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될 거래.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독립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기에 저희에게는 새로운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친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친할머니는 저희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희를 안 버린 이유는 아마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이다 보니까 친할머니 집에서도 온갖 구박을 들었습니다. 그 나이 먹고 가시네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는? 집안일을 눈치 보면서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미흡하다 싶으면 금방 친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생은 저만큼 혼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죠. 만약에 동생까지 제가 고생하는 것만큼 친할머니에게 혼이 났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던 그렇게 저희를 원치 않는 친할머니네 집에서 오래도록 지내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랬기에 동생이 성인이 되던 해 저희는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친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작은 원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가 살았던 집,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보험금 등 모두 삼촌이라는 사람이 빼돌렸습니다. 그때 세상 물정 모르는 저희에게 다가와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읽지 않고 삼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사인을 했던 게 큰 화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순 없었습니다. 삼촌이란 사람이 도박에 빠져 모든 걸 탕진하고 혼자 저 세상으로 가버렸거든요. 아무튼 그때부턴 동생도 저도 각자 먹고 살 길 찾느라 참 바빴어요.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릴 때처럼 웃으며 떠들 시간도 없고 힘들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 그리고 어머니 생각은 났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애써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고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 일하는 거 보고 아유, 정말 돈독 제대로 올랐네 라고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독이 오른 게 아닙니다. 동생과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면서 살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 만난 이들과는 진심으로 마음을 줄 사람이 없었고 학교를 다닐 적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제가 친할머니와 살게 되면서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음 둘 곳이라고는 동생밖에 없었지만 동생도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 텐데 그냥 친구에게 하듯이 가벼운 투정을 짐처럼 얹어줄 순 없었기에
가끔 외롭고 쓸쓸한 생각이 들더라도 혼자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쥐구멍에는 벼뜰 날이 있다고 평생 혼자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생각해보면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참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가는 길에 제 앞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갑을 주워든 뒤 바로 찾아서 주려고 했지만 어찌나 걸음이 그렇게 빠른지 하는 수 없이 종종 걸음으로 남자의 뒤를 따라가는데 마침 방향이 제가 가야 할 약속 장소랑 똑같더라고요. 별 신기한 우연도 다 있네 하며 생각을 하는데 마침내 약속 장소였던 카페까지 똑같은 것을 보고서 순간 혹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빠르게 옆으로 가서는 혹시 오늘 3시에 약속 있던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물음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남자에게 주었던 지갑을 건네고 맞은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린지도 몰랐다며 고맙다고 하는데 그동안 업무적으로 여러 사람들 만나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시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저희는 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서로의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날의 우연히 인연이 되어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딱 5년 뒤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남동생 둘이 살던 집에서는 남동생이 혼자 살게 되었고 저는 원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 신혼집을 잡고 남편과 단둘이 거주하게 되었죠. 그 뒤로 쉰이 가까운 나이까지 어찌저찌 부부로서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주는 남자였고 저 역시 남편을 있는 그대로 존중했기에 부부싸움도 한 번 안 하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서로 아이 생각이 없었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이 나이를 먹고도 두 아이 모두 초등학생 고학년밖에 되질 않았죠. 근데 어차피 아이를 낳을 거였으면 조금 더 빨리 출산을 할 걸 그랬습니다. 남편은 30대가 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벌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초반에는 저나 남편이나 사업 한번 살려보겠다고 아등바등이었습니다. 여보, 연락되는 사람 있어? 나는 아무도 전화를 안 받네. 나도 그래.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어쩌지? 하지만 결국 사업을 살리려고 해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면서 당연히 저희가 벌어둔 돈도 몽땅 빚을 갚는 데 써야 했고 그조차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능한 만큼 돈을 끌어와도 어쩌면 그렇게 돈 들어갈 구석이 새로이 나오고 그러는지 전 남편이나 아는 지인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갈 때까지 가서 그나마 하나 있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기고 말았죠. 아직 어린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불쌍한 내 새끼들 어떡하면 좋아 여보. 어떻게든 해봐야지. 어떻게든.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부모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아이들이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었기에 그동안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보라고 하고 저나 남편은 그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상황에서 아이들 학원비를 낼 돈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다니던 학원도 끊어야만 했기에 저희는 부모로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다고 투정도 부릴 만한데, 괜찮아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문을 잠그고 숨어 숨죽여 울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제 마음을 안다는 듯 저에게 안겨 엄마, 울지 마. 라고 말하곤 했어요. 애들 교육비까지 끊었으니 이제 코로나만 빨리 없어지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하철역 앞에서 홍보지 돌리는 일도 하며 아주 작은 푼돈이라도 못 벌어 안달이었습니다. 돈 되는 일은 뭐라도 하며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버티자고 생각했죠. 정말 매일이 눈물바다였지만 울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반드시 어떻게든 돈을 빌려보겠다며 아주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지인들까지 찾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매번 실패를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두운 남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전 술도 입에 안 대던 사람이 술까지 먹고 들어와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저희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솔직히 원망한다고 해서 망한 사업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서 누구 멱살이라도 붙잡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적 같고 믿기지가 않아 손이 떨려올 정도입니다. 김종철 씨 따님 맞으시죠? 라고 묻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저에겐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혹시 누구신지요?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요? 전화로는 이야기하기가 좀 길어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몇 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곳까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워낙 세상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쪽으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지 거의 30년이 지난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쩐지 한 번은 제가 직접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카페 주소를 알려주고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녹차 한 잔을 마시면서 기다리니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 다가오고는 아까 전화드렸었는데 김종철 씨 따님 맞으시죠? 라고 하길래 맞다고 대답을 하고는 앉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혹시 얼굴을 보면 아는 사람일까 싶었지만 목소리가 낯설었듯 얼굴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남자도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알고 계셔서 나오긴 했는데 혹시 저는 어떤 이유로 알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아버지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저희 아버지는 2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는 김종철 씨 따님인 김예은 씨에게 3억 원을 드리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한테 3억 원이요?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남자의 아버지가 저에게 3억 원을 남겼다니. 그게 저한테 남겨졌다니 더욱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반응을 보더니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김종철 씨, 즉 김예은 씨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기 전에 사업도 실패하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예은 씨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버지 성격이 좀 답답한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힘든데도 남한테 도움을 구하질 못하시죠. 근데 어떻게 아시고 김종철 씨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 당시에 정말 큰 돈인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갚지 않아도 되니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편하게 살라고 했다고 해요. 살아생전 아버지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도 자주 하시고 적선도 자주 하시고 본인이 아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이유도 묻지 않고 덥석덥석 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나서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 남자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 무척이나 친한 사이였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아버진 김종철 씨에게 최대한 빠르게 돈을 갚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찌어찌 생계는 이어가고 있었지만 도저히 1,000만 원이란 돈이 모이지가 않아서 한동안 염치가 없어 예은 씨 아버지에게 연락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돈을 모으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사업이 잘 되어서 아버지가 큰 돈을 벌었고 그제서야 아버지는 예은 씨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김종철 씨가 돌아가신 이후였다고 했죠.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요. 꽤 일찍 돌아가신 편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진 가슴속에 묻어만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큰 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김예은 씨한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계속 그 이야기만 줄곧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타이밍이 가장 좋을지 몰라서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들인 제가 예은 씨에게 대신 그 은혜를 드리려고 만나자고 한 겁니다. 말을 끝낸 남자는 제게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궁핍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입에서는 계좌번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핸드폰에 띵동 알람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니 1억도 2억도 아닌 무려 3억이 들어있었죠. 이미 3억을 줄 거라고 들은 상태이긴 했지만 직접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것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자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받은 돈은 1,000만 원이었지만 본인이 가장 힘들고 좋지 않은 생각까지 하던 상황에서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주어진 돈이었기에 아버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에 대해 무척이나 감사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자 겸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까지 합해서 꼭 3억을 전해주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멍하니 그 돈을 보고 있는데 문득 제 결혼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지인이 많이 없었던지라 무척이나 조촐한 결혼식을 했었는데 5만 원, 10만 원, 대부분 사람들이 내는 축의금 금액 사이에서 무려 1,000만 원을 넣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고 싶었지만 봉투에는 그저 아빠의 친구라고만 쓰여 있었기에 저는 그분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할 수가 없었죠. 대체 아빠 친구 중에 누가 나한테 1,000만 원이란 돈을 축의금으로 보냈을까? 평소 아버지의 주변 관계에 대해서 알 일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한다고 해도 제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웠던 1,000만 원어치 축의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어쩐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1,000만 원어치 축의금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고는 해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진 모를 수도 있고 당장 중요한 것은 이 3억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은 1,000만 원이었고, 아무리 이자니 뭐니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선뜻 받아도 될런지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꼭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안 계시니 예은 씨가 이 돈을 받으시는 게 맞죠. 이거 받으셔야 저희 아버지도 마음 편히 이승 떠나서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을 돈 받는 거니까요. 만약 이 돈을 안 받으시면 하늘나라에서 저희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너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동생이 생각이 났죠. 아마 제가 장녀였기에 편의상 제 이름만 말했을 테고 결국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큰 돈이 생긴 것인 만큼 남동생과도 당연히 반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남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정말 중요한 일 있으니까 너 집에 그대로 있어. 나 지금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남동생이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나,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남동생을 자리에 앉혀놓고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친구에게 빌려줬던 1,000만 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돌아가신 친구분이 자기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3억 원을 준 일까지. 동생도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에 얼떨떨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건 아버지 돈이니까 너랑 똑같이 반반 나눠야 할 것 같아. 계좌번호 불러봐. 바로 너한테 1억 5천만 원 보낼게. 하지만 동생은 제 말에도 아무런 대꾸 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지금 그렇게 큰 돈은 필요 없는걸. 지금도 충분히 나 혼자 잘 먹고 살 수 있고. 하지만 나랑 다르게 누나는 지금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내주는 3억은 누나랑 매형 사업 살리는데 못해. 그리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은 그때 나한테 1억 5천만 원을 줘. 대신 사업 성공하면 제대로 갚아야 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동생이라고 해서 아주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살고 있긴 했어도 지금 당장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 한동안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부족한 누나를 배려하겠답시고 저렇게 이야기해주는 동생이 너무 고마워서 하마터면 주책맞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동생 말대로 저희 집은 당장 사업으로 인해서 쌓인 빚들을 갚는 것이 너무도 급했기에 동생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수십 번을 인사하고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내 상황을 알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 건지. 일단 그 3억으로 당장 급한 빚도 갚고 남편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우중충해 있던 남편의 얼굴이 오랜만에 활짝 핀 것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살아갈 의욕이 납니다. 전 이 3억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서 보내준 어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동생한테 1억 5천만 원 갚고 행복하게 힘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차게 살아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직 2개의 사연 더 남아있으니 자리 뜨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두 번째 사연은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이 떠올릴 정도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한 태도에 제가 더 화가 났는데요.
우리 사연자님께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셔서 토로할 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다 같이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런 일을 어디에 털어놓을 수 있을까 싶어 끙끙 앓다가 마음을 다잡고 한번 써봅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한 일이에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편과 제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학교에서 만난 반 친구나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는 아니고 부모님들께서 막역한 친구 사이셔서 저희를 데리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시고 일이 있을 때는 서로의 집에 맡겨져 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사이예요. 나이도 같았고요. 소위 말하는 소꿉친구의 정석이라면 딱 맞겠네요. 서로 집도 가까워서 학창시절에도 같은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쭉 연락하면서 놀이공원이다, 카페다, 노래방이다, 놀러 다니며 어울리다 보니 연애 감정도 자연스럽게 생겼네요. 처음에는 헤어짐이 두려워서 서로 친구로만 지내자 못을 박아두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좋은 친구를 잃으면 너무 슬프고 사진 앨범을 봐도 서로의 지분이 엄청 높은데 헤어지고 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는 그때 앨범을 열어볼 때마다 슬퍼지기 싫었어요. 사귀었던 시간을 부정하면서 고백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것보다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숨겨서 계속 좋은 친구로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렇게 서로 못을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아마 남편도 똑같았나 봐요. 사귀진 않는데 사귀는 것 같은 오래된 친구 사이를 서로 꽤 오래 유지했으니까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내내 친구로만 지내다가 이윽고 대학을 졸업하고서 결국 만나게 됐네요. 사소하게는 음식 취향, 노래 취향, 선물 취향과 가진 성향 등등 친구로 지낸 세월이 길어서인지 서로를 아주 잘 알았고 잘 아는 만큼 싸우는 일도 드물어서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갔어요. 또 가끔씩 너무 잘 아는 탓에 투닥투닥 다투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1년, 2년 연애를 하면서 종종 남자친구의 여부를 묻기도 하시던 부모님께 이 연애를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현 남편이자 당시의 남친과 오랫동안 의논을 한 끝에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결론이 나서 조심스럽게 알렸는데 고민이 무색하게도 양가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연령대도 잘 맞겠다. 내심 서로 잘 되기를 바랬는데 말을 안 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어린 마음이 쏙 들어갈 만큼 축하해 주셔서 얼떨떨하면서도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는 농담처럼 진담처럼 둘은 언제쯤 결혼할 거니 하는 말을 떼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순조롭기 그지없는 연애를 몇 년쯤 더 하다가 양가 부모님의 바람처럼 정말 결혼도 하게 됐네요. 어머나, 경사네, 경사.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우리 지수랑 정말 가족이 되는 건가? 아유, 든든한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생기네. 김서방, 앞으로 우리 지수 잘 부탁하네. 응? 잘 부탁해. 양가 부모님과 함께 내내 웃음꽃이 피던 상견례 날과 그 어떤 날보다도 꿈만 같고 완전했던 결혼식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빠의 손을 잡으며 버진 로드를 걷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기분 좋은 고향감에 가득 차서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설레는 기분, 좋은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딱 맞아떨어져서 정말 행복한 날들만 계속 펼쳐졌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기혼인 친구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시댁 잘 만나야 한다, 잘 만나야 한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시댁을 참 잘 만났거든요. 실은 시댁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같이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친구가 뭘 해가든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는 반응을 하시면서 탐탁지 않게 보신다는 둥. 친구가 직장에 다니는데도 매일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는데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신다는 둥. 주말마다 신혼집에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셔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신다는 둥. 이혼한 친구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전엔 좋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분이 아니더라 라는 말도 들었던 터라 더욱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만약이라는 가능성은 언제나 사람을 떨리게 하는 법이었죠. 하지만 만약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껏 긴장으로 부풀어 올랐던 마음이 한순간에 쪼그라들었네요. 저한테는 정말 다행인 얘기였어요. 어머님께서 절 참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어떤 때는 남편이 서운해할 정도로 남편보다 더 저를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남편 좋아하는 반찬은 한두 가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한가득 있다든지 좋은 걸 보시면 저부터 챙겨주신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남편이 어머님께 투정처럼 대체 누가 자식인지 모르겠다. 몇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서운함을 토로하면 아들, 지수 좀 봐. 얼마나 예쁘니? 너도 지수 반만 닮아봐라. 아유, 다 크니 시커매가지고. 라면서 장난기 가득한 말을 하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어머님도 어머님이신데 특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아버님께서도 우리 딸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빠가 다 사줄게.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혼자 가려고 그래. 아빠가 태워다 줄게. 우리 딸 하시면서 명품 가방을 사주시기도 하고 아버님이 저만 따로 부르셔서 저 좋아하는 음식을 혼자만 먹으라고 당부하시며 몰래 쥐어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님과 쇼핑이라도 가려고 하면 아버님께서 나서서 짐꾼이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아버님과 어머님께 너무 감사해서 시댁에 더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네요. 며느라가를 예뻐하시는 시부모님과 그런 시부모님께 더욱 잘하는 며느라가. 모르긴 몰라도 이런 집이 흔치 않겠구나 싶었어요. 단편적이지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 그랬네요.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 더욱 잘했고요. 명절에도 다 같이 모여 전을 부쳐 먹거나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남들은 지옥이란 명절이 제게는 마냥 행복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금술은 물론 저희 엄마, 아빠 금술도 좋으셔서 화목한 가정 하면 딱 우리 집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처럼 행복한 집은 없을 거다 확신했는데 행복은 부서지기가 너무 쉽고 행복에 금이 가는 게 순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원래 불행은 예고 없이 평범하게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오랜만에 친구와 주말 약속이 있어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약속 장소가 친정집 근처더라고요. 친정집에 들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로 과일이랑 빵을 사들고 가기로 했죠. 친구랑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에 가서 전화로 미처 못다한 얘기들도 마저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는 과일 가게에서 엄마와 아빠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을 하나씩 사들고 빵집에선 저희 가족이 다들 좋아하는 빵을 샀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도착했는데 글쎄 익숙한 차가 한 대 보이는 거예요. 종종 혼자 시댁에 갈 때 아버님께서 저를 태워다가 집에 데려다 주시기도 하셔서 익숙한 그 차 맞아요. 아버님의 차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님과 놀러 오셨나 보다 하면서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네 분께서 워낙 친하시고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왕래가 잦으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쩔 때는 시댁에서 엄마를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섭섭하다며 친정에도 놀러 오라고 말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반갑게 다가서려는데 차 안에서 언뜻 실루엣으로 연인들끼리 할 법한 망측스런 애정 행각 있잖아요. 그런 애정 행각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어머님 아버님 두 분 금술이 정말 좋으시네. 여기서 마주치면 많이 놀라시겠지? 하고 웃으면서 놀래켜 드리려고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실까 기대하면서요. 근데 다음 순간 놀래킬 생각은 잊은 채로 뺨을 연달아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질 수밖에 없었네요. 너무도 당연하게 어머님이 타고 계신 줄로만 알았던 옆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께서 내리셨으니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엄마가 왜 저기서 내리시지? 설마 아닐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과 함께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 그저 바라만 봤네요.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도 명확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봐버려서 스스로 합리화도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렇게 아버님 차가 떠나고 거짓말처럼 웃고 있던 엄마와 눈이 마주쳤네요. 뭐야? 지금 내가 본 게 맞아? 지수야. 엄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웃음기 어린 기색을 지우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절 보시더니 대뜸 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다. 아니야. 뭐가 아닌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엄마 말을 들어봐. 정말 오해야 지수야. 그냥 잠깐 아빠 때문에 상의할 게 있어서. 상의? 무슨 상의? 아빠 핑계 대지 마, 엄마. 엄마는 상의를 그딴 식으로 하면서 해? 대체 어떤 상의를 해야 그렇게 스킨십을 하는 건데? 그딴 짓이라니. 지수야,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응? 동네 시끄러워.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를 들어보면 너도 됐어. 내가 지금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데. 그리고 그게 듣는다고 이해가 되는 행동이야? 지수야, 엄마는 정말 실망이다, 엄마. 아빠는 엄마가 이러는 거 알아? 진짜 둘 다 해도 너무하네. 그저 말도 안 되는 변명.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도 안 되는 말로 횡설수설 하시는 걸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이 옹이구멍도 아니고 제가 본 게 대체 뭐가 아니란 말인지. 아니 차라리 제 눈이 옹이구멍인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장면을 볼 일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정말 더는 한마디라도 듣고 싶지도 않아서 무작정 집으로 왔네요. 집으로 와서도 내가 환각을 본 게 아닌가, 잘못 봤던 게 아닌가를 한참을 고민했어요. 집으로 그냥 들고 온 과일 봉지와 빵 봉지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믿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옆에서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데 곧이곧대로 답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둘러댔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뭐가 아닌데, 얼굴 낯빛이 너무 안 좋은데? 남편은 계속 제 얼굴 상태를 보고 분명 무슨 일이 있다며 의심했지만 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상의할 수도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을 나 혼자만 안다는 건 그날 약속을 잡지 말걸. 집에 가지를 말걸.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느꼈어요. 그 어느 집보다도 행복해 보였던 우리 집이 더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본 건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허상이었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은 낮 동안 내내 정신이 빠져서 지냈던 것 같아요. 평생 깨지도 않던 그릇을 깨질 않나, 물을 쏟질 않나.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 어떤 것에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내내 아버님과 엄마에게 몇 번 전화가 왔었지만 무시했어요.
나중에는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도 짜증스러워서 아예 전화를 꺼뒀던 것 같네요. 정말 받을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내내 정신이 없었는데 저녁쯤 되니까 좀 진정이 되면서 정신이 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도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아직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어머님, 남편, 아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내 말 한마디면 우리 두 가정, 아니 세 가정은 갈라지다 못해 갈기갈기 찢길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태에서도 너무 뻔하게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나만 입을 다물면 이 허상이라도 유지될 텐데 입을 다물어야 할까? 나만 입을 다물면 되는 건데 나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론이 나지 않는 고민을 계속 붙잡으며 하다 보니 일말의 억울함까지 들더라고요. 왜 잘못을 저지른 건 두 사람인데 저와 다른 가족들이 고통스러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 전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도 참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한 번은 차라리 불륜을 저질렀어야만 했다면 사돈이 아니라 친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과 저지르지 왜 꼭 서로여야만 했을까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두기도 했네요. 무슨 대답을 들을지 무서워서 진짜 하지는 못했지만요. 전 심지어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며칠 동안 몸살이 나서 회사도 쉬고 끙끙 앓아누웠어요. 여보, 나 오늘 반찬 할까? 내가 전복죽 사가지고 일찍 올게.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되기는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데 어떻게 혼자도. 아휴, 약이 이게 다야? 올 때 약도 사와야겠네. 일단 집에 있는 약 먹어. 알았지? 정말 고마워, 여보.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반차까지 내가며 전복죽도 사다 주고 감기약에 비타민에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보는데 고맙고 미안해서 혼났네요. 열에 달뜬 김에 헛소리처럼 털어놔 볼까? 이렇게 말해볼까? 그렇게 말해볼까? 마음속으로는 남편한테 수십 번도 더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충격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요. 남편도 똑같은 충격을 겪을 텐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말하겠어요. 먼저 겪어봐서 얼마나 아픈지 아는데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나온 결론인데 일단은 두 사람을 떼어라도 놓아야겠더라고요. 떼어놓고 나서 어떻게 하든 말든 해야지 손을 놓고 있다간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한결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거기서 하루쯤 더 지나니 몸이 완전 괜찮아지더라고요. 고민이 좀 해결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일 것도 없이 제가 먼저 아버님과 엄마에게 연락했어요.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더 질질 끌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떨렸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몇백 번은 더 시뮬레이션 해보고 간 것 같네요. 두 분이 너무 흔쾌히 만남 제의를 수락하시길래 전 두 분이 당연히 해명이나 사과를 하실 줄 알았어요. 잠깐의 실수였다. 그게 아니었다. 다신 그런 일 없도록 하마.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받아칠 말들만 생각해 갔는데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줄. 제가 두 분께 이만 헤어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대사를 뱉기도 전에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하려던 말보다 더 막장인 말로요. 사실 우리가 서로 선을 넘었다. 너도 알잖니, 지수야. 사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우리는 서로 진심이란다.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으마. 계속 미안할 짓을 할 것 같으니. 그냥 너는 계속 이렇게 모른 척 해주면 좋겠다. 아버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맨입으로 눈을 감아달라는 게 아니야. 네가 우리 관계에 대해 눈을 감아준다면 내 명의로 된 건물, 네 이름으로 돌려주마. 물론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법이란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수야, 부탁한다. 지금 진짜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무슨 말을 누구한테? 지금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 실수였을 뿐이다. 용서해다오.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건물을 줄 테니 눈을 감아달라? 제가 지금 돈 때문에 나온 걸로 보이세요? 아니, 돈 받으면 입 다물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게?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려고 하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뒤에서 더럽게 만나겠다는 소리잖아, 지금. 아빠는? 어머님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지수야,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정말 아버님을 아빠처럼 따랐어요. 아빠랑 20년도 더 된 친구면서 아빠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정말 아빠를 친구처럼 생각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딸딸하시면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나요? 아니면 이제는 진짜 아빠가 되고 싶기라도 하세요? 아주 살판 났네요. 족보도 이런 개족보가 어디 있냐고요. 엄마,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단단히 미쳐 있는 거 알아? 엄마가 어머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님이 날 얼마나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나를 당신 아들만큼 때로는 아들보다 더 챙겨주고 아껴주는 걸 엄마가 봤잖아. 엄마랑 아빠랑 오래전부터 친하다고 친구 딸이면 내 딸이라고 우리 딸 내 딸하면서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이래? TV에서 불륜 얘기 나올 때 욕할 게 아니었네. 여기 더한 상간녀 놈들이 있는데 뭐하러 욕하고 뭐하러 봐? 그런데 여기서 저희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얘, 사랑이 죄니? 나도 우리도 이게 비윤리적이라는 거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헤어지려고도 해봤고 다 해볼 만큼 해봤어. 우리야 뭐 떳떳하게 연애했겠니? 근데 먼 짓거리를 해도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 너도 그런 건 이제 알 나이잖아. 딸인 네가 조금 엄마를 이해해 줄 순 없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상간년 놈이 대체 뭐니? 교양 없게. 너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정말 그 뒤로는 거의 미친 것처럼 눈이 뒤집혀서 알고 있던 쌍욕이라는 쌍욕은 다 퍼부었던 것 같네요.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순간 저보다 어른들인데도 해선 안 될 짓을 하고도 얼굴을 들고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어른은커녕 사람처럼도 안 보였어요. 사람이라면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웃긴 게 그렇게 쌍욕을 듣고도 미안하다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엄마란 사람이, 시아버지란 사람이. 참 그런 모습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탈하기도 하고 정말 기대할 것도 없구나 싶어져서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괘씸한 나머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가득 담긴 물컵을 시아버지 면상에 찌끄러버렸어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한다고들 하던데 그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제게 물세례를 맞고 아무 말 없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던 시아버지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친정엄만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잘못한 건 아는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진저리를 치면서 홧김에 다 폭로하겠다고 소리를 치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엄마가 손을 뻗어서 나가려는 제 팔을 잡기도 했지만 악을 쓰면서 뿌리치고 나왔네요. 무슨 짓을 하든지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아주 악에 받쳐서 다들 진실을 알고도 그렇게 당당하게 굴 수 있는지 보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노가 식고 나서 보니까 말처럼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나러 갔던 건지 잠깐 잊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아빠와 천사 같은 저희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제 남편은 또 무슨 죄가 있다고. 제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모두가 죄가 없는데 차라리 잠깐의 실수라고 하지.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지. 애초에 그러질 말지. 친구면서 친구의 아내와 남편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동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시아버지고 내 엄마인가. 사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될 일과 정도가 따로 있지. 마음을 난도질하든 아주 천정에 처박혀서 다시는 어디에도 못 내밀게 하든 해서라도 없애버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도대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 저 사람들에게 양심이란 있는 것일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엄마와 시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끓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화병이 나나 싶었네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사귈 수밖에 없으니까. 갈 곳을 잃은 분노와 억울함, 슬픔이 마음에 이렇게 쌓이는구나. 차라리 저는 기억을 잃고 싶었습니다. 하다못해 시간을 되돌려서 그날 약속이라도 취소하고 싶었어요. 모르는 채로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뻔뻔한 삼자대면을 한 이후로 제 표정도 눈에 띄게 어두워졌는지 남편이 나서서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놀러 가자고 하기도 했고 선물을 사다 주기도 했네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이 지난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문득문득 분노가 끓고 연민이 끓고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그날 일들이 떠올라서 다시 분노가 절절 끓다가 연민이 가득 끓다가 두 사람의 불륜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중일 텐데 몇십 년 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으면서 그 평화를 본인들의 손으로 깨려는 이유가 뭔지 아직 이 일을 모르는 아빠와 어머님, 남편은 아직도 행복 속에 있을 텐데 비록 그게 허상이라도 제가 그 행복을 깨도 되는지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요. 잘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그렇다고 알리지 않기에는 저번에 뻔뻔한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그럴 수가 없네요.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들키지 않고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눈을 감아준 줄 알고 뻔뻔하게 관계를 이어갈 것 같고 나중에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나 아빠,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늦게 알았다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을 안 했냐며 제 탓을 할까봐 두렵기도 하네요. 제 선택 하나가 새 가정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몰랐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게 왜 이런 큰 시련을 주시는 건지.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왔습니다. 마지막 사연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영상 속 제목의 그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자님은요. 누군가에게 사죄를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느껴져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저도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화해에 이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걸까요? 부디 현명하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 슬하에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 하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딸아이보다는 아들 녀석을 키우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장녀인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도 어른스러운 면모가 있어서 제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혼자서 또 이것저것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들 녀석은 철이 없어가지고 어미인 제가 일일이 챙겨주질 않으면 원체 덤벙거리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녀석이어서 전 젊을 적부터 아들한테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엄마가 편식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런 거 다 골고루 먹어야지 나중에 쑥쑥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엄마가 여기 숟가락에 반찬 올려줄 테니까 얼른 먹으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에서 함께 있을 일이 있으면 언제나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말을 걸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뒤늦은 이야기겠지만 만약에 딸아이가 그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서운하다,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도 그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른스러운 딸은 제가 아들을 더 챙겨도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늘 전한 남편이 무언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딸아이에게 조금 기대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 녀석 하나 관리하기도 몸이 모자른데 마침 착한 딸아이가 옆에서 저를 도와주니 분명 아들이랑 같은 자식인데도 은연중에 뭐 하나라도 더 해줬으면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철들어서 자기 한몫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면 딸아이 그때부터 잘해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철이 들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성적도 잘 받아오고 선생님들 칭찬이 자주 있었는데 아들 녀석은 학교에 한번 가면은 한석이가 좀 말썽을 많이 부리는 편이에요, 어머님. 조금 더 친구들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만 듣기 일쑤였습니다. 언제까지 선생님한테 혼날래? 누나 봐라. 혼자서도 그렇게 싹싹하게 잘하잖니. 선생님들 칭찬도 많이 받고 너도 누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해야지. 싫어요. 저는 공부하는 것보단 애들이랑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나마 어릴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가 점점 머리가 크다 보니까 잘못하면 소년원까지 들락날락 거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고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매일같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달려나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렸고 필요하다면 합의를 해서 아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일만은 막아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손을 꼭 잡고서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이런 사고만은 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아들은 그런 제 말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답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사고를 치며 저와 남편을 힘들게 했죠.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우리가 너한테 큰 걸 바란 적이 있기나 해? 사고만 치지 말아달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일을 벌여? 딸아이가 자기 힘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만의 사회생활을 할 때 아들은 여전히 저와 남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라면 저랑 남편 성격상 아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아들의 노력을 기특하게 여기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안달이었겠죠. 하지만 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만 했습니다. 살은 점점 뒤룩뒤룩 쪄가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면 부모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라도 아들이 이미 심각하게 망가졌음을 알고 제대로 훈육을 했다면 무언가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아들을 더 이상 아들 취급하지 않고 내쫓기라도 했으면 당장 먹고 살려고 개과천선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당시 저와 남편은 아들의 행동에 한껏 지쳐 있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래도 이러다 말 거야 라는 희망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나 귀하게 키워왔던 아들이었고 그저 지금은 방황의 시기가 약간 길 뿐이지 분명 나중에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서 자기 몫은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해가 갈수록 그런 저희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고 여전히 툭하면 누군가와 시비를 걸고 사고를 치는지라 집에서 며칠간 못 본 아들을 경찰서에서 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너 뭐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놈아? 아, 말 걸지 마요, 짜증나게. 딸아이는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자기 자식도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데 아들은 50살이 돼도 여자는커녕 제대로 자기 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돈이 필요하면 전화 남편에게 달라고 했고 그때마다 저희는 부모로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마지막엔 아들에게 약해져서 언제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라며 돈을 쥐어줬습니다. 아들이 저희에게 그랬거든요. 나도 돈만 있으면 뭐든 해볼 거예요. 누나처럼. 희망 고문이었죠.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돈을 쥐어줬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이토록 엉망진창으로 자랐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는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서는 아들을 밖으로 내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저희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저희를 보고 딸은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저러고 있는 거 냅두실 건가요? 제가 예전부터도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쟤 저렇게 컸다간 아무것도 못한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부모님들 용돈을 탔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계속 이렇게 애달래듯이 달랠 게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아이의 말이 1000번, 10,000번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괘씸하게 들렸는지 장녀가 돼서 부모처럼 동생을 챙기지 않는 딸이 갑자기 미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우리처럼 동생 한번 챙긴 적이 있기나 하니? 자기 사느라 바빴던 주제에 그렇게 말만 하면 다야? 라며 옳은 말을 하는 딸을 오히려 타박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왜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도 정말 너무하네요. 엄마는 늘 아들만 우선이었지 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거 알아요? 하며 뛰쳐나갔죠. 그 뒤로 연락도 잠시 뜸했습니다. 저에게 많이 섭섭했던 거지요. 그러는 와중에도 아들은 살뜰하게 사고를 치고 다니고 결국 저희가 막아주다 못해 교도소까지 한번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쓰러졌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아들을 교도소로 보내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상태였던 남편까지 쓰러지고 나자 전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서 그저 쓰러진 남편의 손을 잡고 얼른 일어나 달라고 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쓰러진 와중에도 가끔씩 정신이 들면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곤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다 우리가 못나서 그래. 우리가 잘못 애를 기른 거야. 대체 우리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길래. 아픈 와중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남편은 그렇게 아들 걱정을 하며 골골 앓았습니다. 그 탓이었을까요? 조금만 곁에 있어 달란 제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 장례식을 열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데 소식을 들은 딸아이가 연락을 했습니다. 바빠서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을 못한다는 이야기였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조문객들 다 있는 곳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우리 자식이냐?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바쁘단 이야기라면서 못 와? 그러면 이 애미 혼자 장례식을 지키란 말이야?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 하나 없다더니 지부모 죽었는데도 안 온다는 게 자식이냐? 전화기를 붙잡고 울며 난리를 쳐도 딸아이는 매정했습니다. 졸지에 가족 하나 없이 남편 상을 치러야 했던 저는 제대로 된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딸이 너무도 미웠습니다. 친척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행동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일부러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심 딸아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락을 안 하니 딸아이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참다 문자도 보내봤습니다. 너 지금 이 늙은 어미랑 기싸움이라도 하자는 거니? 내가 연락을 안 한다고 어떻게 너까지 나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어? 너가 자식이야? 자식이면 부모가 잘 지내나 연락하는 게 도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혼자 남은 어미가 걱정이 되지도 않니? 그리고 이제 곧 네 동생 출소한다. 내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데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어미 마음을 몰라? 답장이 없는 딸을 원망하고 혼자 울던 것도 잠시, 아들을 출소하고 나서 저는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너무나 바빴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이상 생활비는 거의 똑 떨어졌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했는데, 나이 먹은 늙은이가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건물 청소부로 새벽부터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손에 잡히는 돈은 얼마 없고, 그런 와중에도 아들은 틈만 나면 계속 돈을 달라고 해서 술이나 퍼먹고 다니니 그걸 도저히 맞춰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정말 정신 차렸다고 하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이제까지 당한 게 있으니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며 효도하겠다는 말. 전 효도까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사람 고시만 하고 살길 바랬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몰래 꽁꽁 숨겨놓은 남편의 보험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번만일 거야. 이제는 아들도 스스로 일을 구해서 혼자 살아나가겠지. 그래, 이번만 참자. 이번만. 하지만 결과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단돈 10,000원이 아니라 몇천 원도 주기 힘들 지경에 이르자 그때서야 저는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대체 무슨 술을 마셨는지 몰라도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온 아들이 베베 꼬이는 혀로 아, 엄마, 나 빨리 5만 원만 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나 이제 너 줄 돈 없다. 라며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씨, 그동안 달라고 할 때마다 잘 줘놓고 무슨 돈이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진짜 돈이 없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를 줬는지 이제 셀 수도 없어. 내가 나 먹을 끼니까지 굶어가며 준 돈이다. 네가 비록 지금까진 말썽도 많이 부리고 나이값을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교도소까지 살다 나왔는데 이제는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참았다. 근데 네 아버지 목숨값은 어디에다가 날려먹고 또 돈을 달라고 해. 아버지도 너 감옥에 있는 동안 돌아가셨어. 이제 부모라고 남은 건 나뿐이다. 나 죽으면은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너한테 줄 돈 정말로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 설사 돈이 있어도 이제는 너한테 줄 일 없으니 그리 알아라. 살면서 그렇게까지 아들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해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말에 최소한 수긍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눈에 불을 켜고서 집안에 있는 온 물건을 다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왔었습니다. 그만하라고 목이 쉬어라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이미 아들은 이성을 잃었는지 경찰이 강제적으로 말리고 나서야 씩씩거리면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그만뒀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아들이 난폭한 구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때리려고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건을 던지면서 군 적은 없었기에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도 그 선을 넘진 않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서야 알 수 있었죠. 아들은 수틀리면 부모인 저라도 충분히 손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요. 출동한 경찰과 어찌저찌 잘 마무리하고 아들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건지, 이럴 땐 남편이라도 살아있었으면 기대기라도 할 텐데. 그러다 문득 딸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제 문자에 답장이 없던 것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딸아이한테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연락도 안 하고 바로 택시를 잡아탄 채 2시간 거리에 있는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서도 긴장이 가시질 않아서 계속 손톱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달리던 중에 딸아이가 저를 그리 반기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했지만 설마 했죠.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비록 아들을 조금 더 편애한 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이라고 못해준 게 있었나. 설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내치진 않겠지. 하지만 기껏 찾아간 딸아이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길래 엄마다, 문 좀 열어다오 라고 했더니 딸아이는 저한테 엄마 같은 거 없어요 라고 하더니 죽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대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엄마 같은 거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이 문 열어라. 정말 이 문 안 열 거야? 뼈가 아프도록 문을 쳐댔지만 딸아이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에 불안해진 나머지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구구절절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이 출소하고 사회로 나온 일, 돈을 달란 이야기에 돈이 없다고 하자 경찰까지 올 정도로 집안에서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그 와중에도 딸이 미웠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젠 문을 열어주고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안 식구들이랑 다 연 끊었어요. 앞으로 찾아와도 대꾸조차 안 할 거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요. 저에게 가족은 없습니다. 그 뒤로 몇십 분을 넘게 딸아이 집 밖에서 기다렸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유난히 하늘에 별빛이 밝더군요. 그걸 보니 아이들이 순수했던 어릴 적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난장판이 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몇십 년을 넘게 살아온 세월이 어쩐지 이렇게 허망한지. 멍청하게도 딸아이가 직접적으로 저희와 연을 끊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저희 집에서 무척이나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거지요. 부끄럽지만 저는 딸아이의 희생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의젓하고 어른스럽게 자라와서 철없는 남동생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딸아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동생이 돈이 좀 필요하대잖아. 얘가 좀 뭐라도 해보겠다는데 너는 누나가 돼서 돈도 하나 못 빌려주니? 그럴 때마다 저는 언제나 앞장서서 딸아이를 닥달했습니다.
분명히 딸아이도 소중하게 키워야 했을 자식인데 저는 아들을 끼고 사느라 딸아이의 아픔을 미처 보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도 딸아이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애가 힘들게 일해서 나중에 시집 가겠다고 벌어온 돈 아들 주겠다시고 다 뺏어온 적이 있었어요. 엄마, 나 그거 시집 갈 때 쓸 돈이에요. 저 이것까지 없으면 정말 빈털털이 돼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돈 벌었는지 알잖아요. 딸아이는 언제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항변했지만 저도 그리고 남편도 그 말에 자세히 귀를 기울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 돈을 쥐어줬을 때 아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딸아이는 칼을 갈고 있었겠죠. 결국 그때 딸아이가 억지로 빼앗겼던 돈은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날려먹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딸아이가 저와 연락을 하려고 들지 않기 시작한 것도 그 사건이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딸아이는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했던 딸은 저희 때문에 대학도 가지 못할 뻔했어요. 등록금이 든다는 것이 이유였죠. 네 동생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나인 네가 이기적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볼 수가 있어? 미리 말하는데 우린 절대 등록금 같은 거 못 해준다. 그러니까 너도 대학 갈 생각 하지 말고 빨리 취직해서 일이나 해. 하지만 그런 저희의 말에도 딸아이는 결국 혼자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며 대학교 4년을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 번 칭찬해 준 적 없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딸아이는 혼자서도 잘 크니까 다른 아들에게 집중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너무도 망나니같이 굴었기에 어떻게 정상 만들어 보겠다고 똑같이 부모의 사랑이 필요했을 딸아이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때 제가 한 행동의 외면인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빴고 남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딸아이는 한 번도 저희에게 힘들다, 외롭다, 서럽단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냥 단순하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상처가 됐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요. 제 잘못을 모르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야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딸아이와 저는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정신 차리고 나니 딸아이와 연이 뚝 끊겨 있었기에 아무리 제가 잘못을 한 거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변명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강서방, 제발 우리 딸아이와 연락 좀 하게 해주게나. 얘가 내 전화는 받질 않는데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래. 응? 부탁 좀 하네. 사위는 난처한 기색이었지만 아마 장모인 제 부탁을 바로 거절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사위 덕분에 딸아이와 한 번이라도 이야기할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내 배로 직접 낳아서 키워온 딸을 보는 건데 남을 보는 것처럼 긴장이 돼서 찬물만 수없이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 장소에 나온 딸은 애정이라곤 전혀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얘기하고 끝내요. 솔직히 엄마랑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우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하다. 변명 같겠지만 네 동생이 너무 철이 없고 어린데 너는 어른스럽고 어렸을 때부터 의젓하니 부모가 뭐 시키지 않아도 척척 해내는 똑부러진 딸이라서 나도 모르게 넌 그냥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너에 비하면 많이 모자란 동생을 돌보는데 더 신경을 썼고 너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는 외면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전 더 엄마랑 얘기할 생각 없어요. 어차피 저희 가족 중에 저만 없으면 아주 화목했을 테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땐 저도 바보 같았어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 해야 한다고,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특히 엄마가 말한 것도 그렇지만, 동생이란 녀석이 저희 집에 와서 하는 꼴을 보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동생이 너를 찾아갔다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에 딸아이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아들은 딸아이 집에도 자주 찾아가선 돈을 빌려달라고 행패를 부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보다 훨씬 더 칼 같고 아마 오래전부터 지 동생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도 안 듣고 틈만 나면 패를 끼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란 아들의 요구에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의 화가 난 아들은 딸아이를 때리기 위해서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위가 딸아이 앞을 가로막았고, 덕분에 아들은 자기 매형을 물리적으로 하고만 것이 된 셈이었죠. 아무리 아들이 망나니 같아도 손을 들어서 누군가를 해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담히 그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는 딸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전 그저 입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기점으로 우리 가족이랑 연 끊었어요. 그 뒤로도 걔가 한번 찾아왔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솔직히 저라고 해서 가족들이랑 연 끊는 게 좋은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동생은 물론이고 엄마도 평생 제 안위는 신경 쓰지 않고 늘 동생만 끼고 사느라 바쁠 테니 그런 가족은 제 손에서 놓는 게 맞겠죠. 이제 할 말은 다 했어요. 남편한테도 엄마 번호 차단하라고 할 거니까 다신 내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엄마도 동생도 그리고 죽은 아버지도 제 가족 아니에요. 서러움에 눈물이 뚝뚝 흘렀는데 그런 딸에게 반박할 말이 없다는 것이 더욱 서글프고 화가 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등지고 나가는 딸의 뒷모습만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동안의 나날들이 너무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나쁜 말 한 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딸이 이렇게 날카로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기적인 엄마인가 봅니다. 딸의 아픔을 이해하는 와중에도 서럽고 그래도 사과까지 했는데 한 번만 좋게 넘어가 주지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보면요. 지금은 아들이 또 해코지할까봐 혼자 있는 막내 동생네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딸아이에게 말을 또 걸어보고자 했지만 정말 제 번호를 차단했는지 딸도 사위도 손주들도 제 연락을 받질 않습니다. 자기 동생 찾아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또 문 앞에 찾아가면 저한테도 경찰을 부를까봐 그건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요. 하지만 평생 이러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정말 제 딸은 저와 인연을 끊은 거겠죠? 일단 저도 제 모든 일들을 반성하고 있는 만큼 아들이랑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여나 아들이 저한테 화를 내서 때리기라도 하면 어떨지. 이도저도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믿고 원망스럽습니다.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